예자를 유치해서 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초대기업의 최고 세율을 낮추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그건 이번에 수용하기 어렵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보신 대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존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먼저 민주당 오늘 오전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 본회의장을 모두 떠나고 본회의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먼저 이현정 위원님이 오늘 국회 상황, 오전에 있었던 국회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일요일 날 본회의까지 연 거는 참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걸로나 아마 일요일 날 국회를 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 이 해임 건의안 처리 단 한 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일요일 날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문제에 대한 처리의 문제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5일 날 예산안을 이제 처리하기로 하면서 일단 해임 건의안이 오늘 발의가 됐고 오전에 발의가 됐고 바로 이어서 이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예. 결국은 뭐 지금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제 친야 무소속 모두가 다 어떤 면에서 참여를 해서 일단 통과를 시킨 것 같습니다. 지난 예. 9월 달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국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뭐 대통령이 거부하면 뭐 그만인 것이거든요. 지난번 박진 장관 같은 경우도 하루 뒤에 바로 대통령실에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서 일단 통과를 시켰을까라는 것은 아마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이태원 문제를 좀 더 어떤 정치 쟁점화를 좀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정조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정조사도 전에 이미 장관을 해임 건의를 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 아니냐는 뭐 지적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네. 네. 네, 어제 상황을 좀 보면은 상황을 좀 짚어볼게요. 네네. 어제 지난달 23일 여야는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후에 해임 여부를 좀 논의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또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또 벌이다가 나갔어요.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렵게 국정조사가 합의가 됐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예. 근데 그 합의 내용이 뭐였냐면 다 아시겠지만 그 예산안 처리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세부적인 거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법무부, 검찰, 대검을 넣냐 안 넣냐 그런 얘기만 나왔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요. 네.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지금에 와갖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꺼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럴 거였으면. 네. 그때 당시 국정조사 합의할 때 그러면 그 행안부 장관은 해임시키고 우리가 합시다 라던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지금 목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지금 수사가 계속 쪼여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조만간 이재명 대표 소환이 임박하니까 지금 이 카드를 써가지고 뭔가 이 분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원래 민주당이 국정조사 이태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노래를 불렀지만 네. 예. 실질적으로는 국정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아니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예. 그래서 그 지점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피켓 시위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야당 쪽 입장을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하고 얘기를 했다가 중간에 지금 이 해임안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상호 그 특조위원장이 그 한번 입장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 합의안, 즉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관련된 얘기는 합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야당 측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그 후에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보여졌던 여러 행보로 봤을 때 반드시 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는데 그것을 이제 대통령실이나 정부나 또는 행안부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을 내고 단계적으로 이 부분을 만약에 거부하게 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내실 있게 한번 해보고 이 상황들을 종합해서 탄핵 소추까지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지금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청와대는 아직 입장을 내진 않고 있지만 윤 대통령 거부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까지 그냥 과도적으로 바로 가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해임 건의안이 이제 거부될 확률이 대단히 높고 네. 그렇다면 저는 탄핵 소추로 갈 것 같아요. 탄핵 소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클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탄핵 소추는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묻는 해임 건의안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거잖아요. 네. 헌법재판소로 가서 이제 인용이 될 것이냐 기각이 되느냐 이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마.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이상민 장관 해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의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이 계속 이슈화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좀 그렇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헌재에 가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때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상당한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이 부분을 이슈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라면은 네. 그럴 때 탄핵 소추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봅니다. 방금 정전 최고위원께서도 좀 말씀하셨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온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의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처리에 대한 관심을 좀 분산하기 위한 의도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좀 동의를 하시나요? 의원님? 일단 뭐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의 이슈가 많이 됐고 또 그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이태원 문제에 대한 좀 관심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사에 일단 초점이 맞춰지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뭐 이것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슈를 새롭게 좀 부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면에서 민노총 문제 이런 것들로 화물연대 문제 이런 것도 계속 갈 경우에 이 이슈의 어떤 주도권을 대통령실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이 단합력 지금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저는 왜 이렇게 강행을 했나라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네네. 일단은 출석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하하. 뭐냐면 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복잡하니까 네. 자 일요일 날 모여서라도 전부 다 한번 출석 체크를 해보자라는 예. 측면이 있을 것이고 네, 네.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 근데 탄핵안으로 가기에는 저는 굉장히 내부적인 진통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네, 왜냐하면 이 탄핵안은 지금 천엄의 의원들 몇 명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탄핵안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법률적인 위반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각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상민 장관 그 입장에서 보면 아니 탄핵안도 기각됐는데 왜 해임하냐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되치기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어떤 부적절한 대응을 한층 어떤 면 좀 부각시킨 다음에 국민적 여론이 이상민 장관은 반드시 사퇴해야 되겠다. 그 있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하는 것이 사실상의 어떤 면에서 보면 상식적인 순리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이 야당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조급한 게 아닌가. 뭔가 이슈 전환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조급증들이 나오면서 너무 빨리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카드는 사실상 어떤 면 물 건너간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럼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부분 아까 방금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양쪽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지, 예산안은 합의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정조사 부분은 그 민주당의 속내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하면
국민의힘이 받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모르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정조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신경 안 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속내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예산안 부분은요. 우리 헌법에 보면은 예산안은 정부 안에 대해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품목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단순히 감액할 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예산안은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를 안 하면 그건 민주당한테도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아마 슬쩍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많아 보이고요. 네. 이상민 장관 탄핵 부분은 네. 저는 이거 과연 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기각될 게 99.9%가 다 보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이재명 대표 꺼나고 저울질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아예 뭐 망가지든 말든 내가 그냥 이번에 한번 해야 되겠다. 예. 그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목소리가 만약에 세진다면 저는 그 탄핵 소추는 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국정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또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십니까? 비슷하십니까? 비슷하게 15일 날 예산안 합의했잖아요. 예. 그날 통과시킬 거예요. 준예산으로 가는 건 상상이 어려울 겁니다. 아마 준예산으로 가게 된다면 282억 정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사실 12월 9일 날 정기국회 폐회되는 날 예산안이 통과됐었어야죠. 원래는 12월 2일이 맞는데 예. 근데 그걸 다시 또 12월 15일이 지나서 또 간다. 그거는 뭐 상상이 어려운 것 같고 국정조사는 지금 이제 해임 건의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 국민의힘에서는 보이콧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명분이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국정조사 하는 게 맞고 예. 이상민 장관 책임론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석을 다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 제일 유감스러운 게 이상민 장관 한 개인 장관의 이 문제가 완전히 전국의 블랙홀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정조사하고도 연계돼 있고 예산안과도 연계되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게 사실이고 말이죠. 예. 이 부분도 그래서 해임 건의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셈법이 있다 하더라도요. 전 사실 해임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만한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182명이 통과됐잖아요. 네. 야당도 대한민국의 국회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까지 이상민 장관의 문제를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건 이제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물연대가 파업은 이 철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제 노조원들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화물연대 입장을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확대와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이제 우리 현장에서 돌입할 것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더 크고 더 넓은 투쟁으로 우리는 새로운 파도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화물연대 이제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서 집회는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글쎄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장현재 변호사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견해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화물연대가 뭐 파업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계기라든지 동기를 보고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셔서 되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분명한 것은 민노총이나 화물연대가 절대 악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절대 선도 아니겠지만 절대 악도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 중간에서 우리가 뭔가 함께 정부와 대등하게 맞서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노사관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또 헌법상 보장돼 있는 노동 3권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왜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또 정부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파업은 철회가 되었고 그리고 다 현업에 복귀를 한 상태에서 집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왜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네네. 지금은 국민 공감이 좀 부족하더라고 하더라도 집회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는데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인 점을 들어서 정부는 3년 연장을 또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부의 좀 방침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정부 방침은 지금 이번에 화물연대 어떤 단지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지금 민노총이 전투적 노조
조합주의로 굉장히 흐르고 있습니다. 매사에 일단 총파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 들어서 총파업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듣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있으면 그냥 총파업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이제 정부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이고 예. 또 특히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서는 한미연합 뭐 훈련 중단이라든지 뭐 특히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단지 이번에 화물연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노총의 어떤 이런 전투적 조합주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매번 총파업을 할 경우에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그 특히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은 민노총이 기획 파업을 저는 했다고 보는 것이요. 화물연대 파업뿐만 아니라 예. 지하철, 철도, 그다음에 조선 등등에서 연쇄 파업을 통해서 예. 이 기획을 했는데 다들 무산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정부가 3년 연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업부터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기간에 있는 4조 원이나 되는 손해를 그걸 어떻게 이제 복구를 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될 경우에 다음에 또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또 어떤 정부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예. 좀 더 어떤 원칙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예. 그래야지만이 이 함부로 파업을 하는 예. 뭔가 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파업부터 하고 보는 근데 그 결과와 손해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어떤 노조 문화에 대해서는 예. 이번에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 최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 정부의 입장은 좀 불법에는 좀 단호하게 또 강경하게 해서 이번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해배상을 3조 5천억에 이른다는 이 추정되는 이에 대해서 이제 추정한 것 같다가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거는 그런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일단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부정 여론이 높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맥힌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화물연대도 명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파업 철회로 이제 투표를 결정했던 거였고, 네. 근데 그 사후 조치로 지금 이렇게 막대한 돈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예. 이걸 과연 화물연대나 노조 측에서 갚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계속 나온 얘기가 지금 사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도 여기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때 나왔던 얘기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경 대응하는 거 일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불법 파업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화물연대 파업이. 왜냐하면 차주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불법 파업이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강경으로 갈 때 원래 노조 운동이라는 게 노동 운동은 일정 부분 정치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네. 이제 과도하게 정권 퇴진으로 갈 때 얘기는 달라지는 걸 거긴 한데 예.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지금 일단 화물연대 측에서도 파업을 철회했는데 계속 밀고 나와도 뭔가 통할 것 같으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예. 오히려 더 사태가 꼬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한 게 통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정부도 여유를 가지고 좀 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손해배상 요 예. 부분에 대해서. 이건 조금 좀 여유를 갖고 관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관용까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는 법과 원칙을 앞세워서 지금 강경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민 여론도 파업에 사실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도 일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의 방식이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이 사실 좀 나와요, 많이. 그런 지적들은 또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예. 사회적으로도 많은 또 이야기들과 또 합의와 타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현행 법제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좁게 돼 있습니다. 예. 웬만하면 불법 파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확대해서 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좀 보장해 주지. 그리고 그 보장해 준다면 그 보장해 주는 만큼 그 노동자들이 노동상권을 행사하는 거에 따른 또 책임도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그 책임과 권리를 어떻게 잘 아울러서 균형 있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예.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뭐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그 민노총의 그 파업과 이런 시위 양식이 과거에 너무 계속 그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때와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 형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민노총이 하는 이 노동 3권에 대한 이런 운동, 뭐 파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이제 노동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예. 지금 여론적으로 이제 그 불법 파업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민노총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파업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네네. 저는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노동운동이 아니고 정치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늘 정부를 흔들려고 하고 예, 이 국민을 담보로 해서 예. 이런 건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그만해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핵심적으로 아까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이게 강경한 게 아니에요, 정부가.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노조가 이제는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간 과정에 합의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양보도 서로 할 수가 있지만 처음부터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한다 그러면 늘 아니면 말고잖아요. 노조는 그냥 떼쓰고 불법 파업이라도 파업만 우리가 했다가 말았다. 그다음 아무런 결과물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뀌겠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사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특별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8일에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면 복권이 유력을 한 상황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조금씩 달라요.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뭐 사면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결정하는 문제이지만 그렇습니다. 또 이제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사면 대상자들을 또 거르고 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예. 아마 큰 방향이 지난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8.15 사면 있을 때 그때는 정치인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내년 신년 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배경에는 일단 이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넘었다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특히 지난번 8.15 사면 때는 사실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하. 이제 그렇다 보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었던 측면이 있고 당시에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 여론을 조작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혐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윤 대통령도 이제 일정 정도 이제 집권기간이 지나고 내년부터는 뭔가 이제 국민 통합적인 어떤 행보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필요할 겁니다. 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이제 사면 뭐 예. 복권은 뭐 안 한다고 하지만 등등 정치인에 대한 일정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2024년 총선을 또 겨냥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지난번 8월보다는 사면의 폭과 방향이 좀 넓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상승세거든요. 예. 이번 또 사면이 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사실 근데 이제 이번 사면은요. 과거에 다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랬죠.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공정하지도 않고 사실 명분도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만 해주고 이명박 대통령은 안 해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 그 부담이 이제 왔는데 네네. 사실 지난번에 다 해주실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약간 마음이 예. 저는 사실 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음. 아니 그 너무나 연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고 이제 이런데도 예. 이게 과연 우리 내부의 통합이 과연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있었기 때문에요. 예. 이번에 이제 기대하는 거죠. 이러다가 또 안 나오시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데 예.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특별히 여론조사에 이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입장 쪽에서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복권 이야기를 빼 있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일단 원래는 사면이랑 복권이 좀 세트처럼 같이 그래 이루어지는 왔었죠.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 예.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된다라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보면 복권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사면을 받더라도 2028년 5월까지는 정치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선거에 출마한다든지 예. 앞으로 이제 가까이 있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이면 만기 출소가 가능한 것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복권 없는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좀 야권 측의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으로 일단 조기에 좀 복귀를 하게 된다면 네네. 당장 정치 활동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또 상징적인 또 친문의 구심적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기대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나오셔서 직접적으로 정치에 본인이 뛰어들지 못하시더라도 네. 어느 정도 세력 결정하거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도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8일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어떤 폭에 어느 정도 폭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 발설자인 이 첼리스트 진실이 1%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임이 드러났죠. 더 탐사와의 회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사과나 반성이 없어서 지금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첼리스트의 발언부터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그거를 거짓말을 그렇게 생생하게 할 수 있냐고 하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생생하게 했어요. 새벽 3시까지 놀다가 간 거죠, 집에. 제 거짓말로 인해서 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지금 들으셨지만 정치권에 큰 후폭풍을 낳았었죠.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 뉴스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9월 이후에 가짜 뉴스 논란을 사실 벌써 3번째 일으켰거든요. 이유대사 일도 있었고 정말 근데 사과가 제대로 된 게 없었다 이런 좀 비판이 나와요. 저는 좀 다른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네. 들어요. 네. 만약에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은 결정적인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실수도 있었고 예.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 브리핑을 해서 결국은 EU 대사가 어떤 항의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네. 그렇습니다. 이 출자리 문제도 일단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럼 본인이 그러면 뭐 누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겸이나 더 탐사는 그냥 그렇게 그거는 믿고 싶고 그냥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본인들 자체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 말의 첫 발설자인 지금 첼리스트가 거듭 TV에 나와서 직접 자기 육성으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맞다라는 증거를 하나라도 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김의겸이나 더 탐사가 이 사실이 만약에 이 첼리스트가 이 진술 자체가 거짓이라는 하나라도 사실을 해야 될 텐데 예. 그 술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날에 있었던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사과하지 않겠다. 어떤 이거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회가 그동안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예. 팬덤의 국회가 되면서 팬덤의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냥 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월급은 국민 세금으로 받으면서 본인들이 하는 일은 그 팬덤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 나한테 직접적으로 후원금 쏴주고 하는 지지하는 사람은 그 팬덤이니까 그 팬덤 좋아하는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고 국민은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냥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말 이 국회 자체가 이제 국민의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예. 그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대표성처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또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그냥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국회의원은 탄핵이 없나요? 국회의원에게 탄핵제도 도입해야죠. 아니 국회의원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됩니까?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네. 거잖아요. 예. 또 국감장의 발언이 면책특권이 있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자기가 면책특권의 방패 뒤에 숨어서 예. 확인되지도 않았고 물론 이의 제기가 아니 물어볼 수 있지만 저도 그 정도 사실을 물어보려면 예. 상당 부분 체크도 하고 물어도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질 않고 이걸 이렇게 해놓고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그리고 뭐 하나도 반성이 없으면 예. 국회의원으로서 선출직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거죠. 예. 네. 여담입니다만 국회의원들에게도 탄핵을 좀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탄핵.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게 됩니까? 예, 장현준 변호사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EU 대사한테는 바로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거짓이라는 게 본인 한 말한 그 사람이 나와서 잘못했다라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김의겸 의원이 뭐 심심한 유감 표현을 하시긴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사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또 이제 의견들도 갈리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예. 그 얘기는 김의겸 의원은 아마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정조사장에서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은 의혹을 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첼리스트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지만 예. 한 번만이라도 그 직접 얘기를 했던 그 첼리스트에게 확인을 했더라면 의혹이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두고두고 남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유감 표현을 좀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김의겸 의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만일 제가 조심하느라 또 겁이 나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만일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물어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확인해보고 제대로 해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어떻게 지금 그 김의겸 의원과 저는 민주당이 이거 다 공모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일단 개인적인 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세요.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최고위원회의 말하자면 그 당대표가 용인해주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틀 수가 없어요. 녹음 파일을. 근데 그걸 다 틀었잖아요.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이란 분은 또 뭐라 그랬냐면 제2의 국정농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서서 이들은 이제 제2의 국정농단, 그다음에 촛불 뭐 이런 거대한 어떤 음모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거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더 당당하게 나갈수록 민주당이 지금 아무런 그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뭐 제명 시도를 하기를 해요. 아니면 대변인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아마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 받을 때도 나는 진실인지 뭐 알았다 막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까 이현종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팬덤 정치 얘기하셨거든요.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가 지금 술자리 의혹이라는 가짜 뉴스 전국에 지금 큰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도 이 팬덤 정치 때문인지 후원금이 굉장히 모였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을? 아주 나쁘게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일부러 제가 거칠게 얘기하는데 팬덤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팬덤이라는 것도 뭐 그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좋은 팬덤 정치도 있긴. 여기서 말하는 팬덤은 지금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팬덤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뭔가를 사리나 보편과 상식에 입각해서 따지질 않고 무조건 내 편이 말하는 건 다 오케이고 상대가 말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장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후원금이 막 들어온다는 거 아니고 후원금 주는 것도 자유죠.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팬덤 정치가 과도하게 한국 정치를 제어하는 것 이걸 막아야 돼요. 막는 거 누가 막아요? 국회의원들이 막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정당이 막는. 정당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게이트키퍼의 기능이 있어요. 문지기의 기능이 있는데 정당이 문지기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김의겸 의원은 개인 의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다고 치고 그럼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질타 내진 질책 내진 징계를 해야죠. 최소한도. 그걸 안 하니까 정당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정당이 그 160 구속을 가지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 팬덤 정치 그리고 이제 과도한 진영 논리 그건 오로와 나싱, 흑백 논리 이런 것들이 연계되면서 한 구조가 자꾸 블록홀에 빠지는 거거든요. 김의겸 의원도 유감 표명이 없습니까? 유감은 저기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무슨 유감 표명을 합니까? 사과하고 민주당 지도부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게 맞는 거죠. 왜 정당 역할을 못하고 의원들의 역할을 못합니까? 팬덤 정치가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가든 팩트가 틀린 상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더 탐사가요. 이 한장원 아파트에 진입하는 장면 유튜브에 올릴 때마다 이 후원금이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권 정치인들 향해서 논란을 일으킨 후원금이 급증한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하니까 후원금하고 뭐 내용이 맞거나 틀리거나 상관없고 진영 논리에만 빠져 있다 이런 지적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기자들이 이중의 피해를 얻고 있는 게 말이죠. 지금 김의겸 의원도 기자 출신이고 더 탐사에 있는 강진구 씨라든지 이런 다 현역 이제 기자 출신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본인들이 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 사실을 저희가 이제 어떤 기자라는 게 직업상 특징이 일단 사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닐 때는 뭐 충분히 자기가 어떤 오보에 대한 사과를 한다든지 또 법적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직업적인 어떤 윤리인데 문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요.
보통 국회의원들 요즘 1억 5천만 원, 평상시에 1억 5천만 원, 선거 때 3억 원, 이 개인 어떤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비례대표는요, 이거 채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지역구 아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의원도 보통 한 9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1억 5천만 원 다 채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 탐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지난번 그 압수수색 할 때 그걸 예. 동영상으로 중계를 했어요. 그날 당일 그 순간에 들어온 그 이 슈퍼챗만 2,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걸 이제 보내준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 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위해서라도 어떤 면에서 이 주장하는 게 그렇게 손해가 아닌 겁니다. 어허. 자, 전국적 이름 다 알렸죠. 예. 자, 김의겸 의원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알았잖아요. 근데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 파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주장하고 돈 걷고 후원금 모금하고 했지만 예. 결국 그 피해는 이걸 했던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허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면은 당연시되어지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는 그쪽에서는 박수를 받는 이런 정치 문화가 되면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예. 말씀드리고 네, 넘어가고 네. 싶은 게 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한문대 네. 교수들이 쓴 건데 네. 거기에 다른 건 뭐 다 놔두고 아까 제가 게이트 키퍼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정당이 문지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정당의 선동가들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 이 책이 선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그럼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정치가 없어지는 건데 예. 막지를 못하니까 후원금 더 들어오니까 더 그런 욕망을 느끼죠. 유혹을 느끼죠. 네. 근데 제가 이 책에 와서 인용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 더 탐사가 언론보다는 사실 좀 유튜버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그게 같은데. 맞는 말이죠. 네, 이 최초 발설자 첼리스트가 팩트 체크가 안 된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팩트 체크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앞뒤가 없어요. 제가 뭔가 위험해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팩트가 아니면 그만해야죠. 이런 걸로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이제 첼리스트 본인 핵심 당사자가 지금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논란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에 대해서 이제 법적 처벌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정병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저는 저 첼리스트 여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수사를 할 때는 예. 그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공모했다고 해서만 공모가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서로 만나지 않아도 공모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첼리스트 저 여성이 거짓말만 안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첼리스트 그 여성의 그 거짓말이 혹시 처음부터 역할 분담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지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예. 수사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하다가 아 그게 아니었구나. 서로 이게 이 사람은 이런 의도로 거짓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번지게 될 거는 몰랐구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첼리스트 여성은요. 너무 늦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네. 늦었죠. 처음부터 사실 말했어야죠. 엄청난 얘기들이니까요. 네. 네. 근데 본인은 그 엄청난 얘기를 생생하게 거짓말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아 자기는 아닌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 코미디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예. 때는. 그럼 핵심은 뭐냐? 지금 그 남자친구 첼리스트 그다음에 더 탐사 그다음에 김의겸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 공모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는 아마 계속 될 거고요. 전직 검사의 시각으로. 예, 전직 검사의 시각으로. 예.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그 김의겸 의원하고 더 탐사는요. 핵심적으로 협업을 한 게 맞아요. 왜냐? 더 탐사는 이 사건을 자기네가 터뜨리려고 했으면 그냥 했으면 돼요. 예. 그럼 바로 명예훼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누구한테 줬냐면 김의겸 의원한테 준 거예요. 왜요? 거기는 불체포 특권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의 일을 벌였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죄질이 더 나빠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더 탐사가 지금 이 첼리스트한테 금전적인 또 지원까지 하겠다 이런 정황들도 나오고 있고 맞아요. 경찰은 첼리스트와 더 탐사 측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을 바탕으로 더 탐사 관계자들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회유 정황이 지금 사실이면 법적 처벌도 좀 있겠죠. 그렇겠죠. 지금 보니까 뭐 변호인을 뭐 해주겠다라든지 네. 또 뭐 김용민 의원 측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예. 참 근데 이게 보면요 우리가 이게
아주 일반인이잖아요. 이분들은 네, 공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면 우리가 뭐 술 먹고 예를 들어서 뭐 좀 거짓말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어떤 면에서 녹음을 해서 이거를 어떤 면 정책으로 키워서 이걸 또 키우고 이게 사실이 아니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책 이슈를 하는 이 하나의 어떤 흐름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자 그분한테 우리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은 끝까지 묵비권 행사해라. 모르는 척만 해라. 말하지 마라. 우리가 그냥 다 키워줄게 문제를. 이런 식으로까지 회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했다. 옛날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 뭐 병역 문제 관련해서 가짜 폭로도 있었고 뭐 등등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버젓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 사회적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왜 뭐 장관이 그냥 형사고소했냐 뭐 민사고소했냐 이야기를 하지만 화물연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를 사회적으로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문제가 번갈아서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첼리스트가요. 이미 그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리 더 탐사가 저런 얘기를 해도요. 첼리스트 입장에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벌받게 생겼는데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걸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씨를 기소를 했죠. 그런데 이 공소장에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주점에서 현금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장윤주 변호사께서 이 공소장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공소가 제기가 되고 공소장 내용들이 이제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1억과 관련된 거는 2013년 4월에 정진상 실장이 1억을 받았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알려졌던 그 영장들에 적혀 있었던 그 1억 4천에서 결국에 이제 공소장에는 2억 4천이 되면서 1억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 1억이 2013년 4월에 받은 것이라고 일단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를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그 성남시에 있는 주점에서 9천만 원이 담긴 이제 현금 봉투를 받았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었고 그 남욱 변호사가 쇼핑백에다가 9천만 원을 넣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줬는데 그것을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른 방에 가서 돈을 전달하고 왔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옆방에서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 이제 형들일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것이 이제 정진상 실장에게 바로 전달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과연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이 될 수 있을지 여부들을 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돈 받은 정황이 좀 묘사돼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법 적용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신빙성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믿어주느냐 판사가 그 얘기인데요. 보세요. 지금은 돈을 서로 주고받은 거는 그 남욱하고 유동규 씨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조사를 해요. 그럼 유동규 씨가 이제 그때 쇼핑백을 남욱이가 줘갖고 내가 받아갖고 정진상한테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수사기관이 그 쇼핑백이 어떤 봉투였냐,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였냐, 색깔은 뭐였냐, 뭐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럼 딱 진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별개로 이 같은 자리에 놓고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별개로 다시 또 남욱 씨한테 조사를 하죠. 그럼 그때 당시에 내가 돈을 9천만 원 만들어서 쇼핑백에 줬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쇼핑백 얘기가. 그러면 그건 또 크기가 얼마냐, 그다음에 어떤 색깔이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겠죠. 그래서 양쪽 진술이 맞다면 그거는 신빙성이 되게 높은 거죠. 아마 검찰에서 그렇게 조사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검찰은 정 전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와 공모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정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게 정치적 동지다라고 했고 처음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좀 달랐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와의 관계를 경제적 공동체라는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최서원 씨가 받은 것 자체가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 지원했다. 뭐 이런 측면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실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정치적인 어떤 동지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정진상 씨가 정책실장으로 모든 서류에
이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왜 그렇게 그 칸을 만들어 서명하냐면 결국은 정진상 실장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대신해서 모든 결재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진상 씨가 이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정진상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본인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 정책 행로 등등에 대해서 정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야 얼마를 받자, 얼마를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진상 씨가 그걸 수행을 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정적 행로를 위해서 선거 때도 그 지방선거 때도 돈을 쓰고 그다음에 뭐 경기도지사 때도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게 아니냐. 아마 그런 측면에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동지 관계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지금 턱 밑까지 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정 전 실장과 공모관계 여부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미칠 법적인 좀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공모관계로 적시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더라고요. 네. 이번에. 근데 공모관계란 말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정치적 동지란 말로 과연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 소환할 가능성이 높긴 높아 보여요. 일단 김용이라든지 정진상 같은 이제 최측근들이 구속이 된 상태고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지금 검찰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그러한 혐의점 같은 거 아직 혐의를 뭐 단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입증해낼 수 있는 과연 물증이 있는 것인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서라든지 신빙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게 과연 정치적 동지란 단어로만 되는 것인지 예. 그 부분 좀 법률가도 계십니다만 그건 제가 볼 때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 제가 아까 예. 단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선동으로 단정한 건 아니고 제 생각에 선동이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자, 정미영 최고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공소장 내용 중에서 쇼핑백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최 교수님도 물증 얘기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공소장에 적시는 돼 있지만 물증이 있는지가 이제 궁금한 것 같고 지금 그때 나오셨을 때 예상하셨던 게 연말쯤 소환 통보를 할 것이다라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전 검사의 입장에서 봐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물증 관계에서는 어떤 느낌이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물증이라는 게요. 그 네. 쇼핑백 자체를 찾지 못하면 물증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닌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진술들도 다 물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한 사람만의 진술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진술을 하면 네네. 사실 그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거다라고 예. 보여지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소환은요. 그거는 그냥 수순이에요.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안 받으셨습니다. 근데 최서원 씨하고의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로 결과적으로는 소환 다 됐고요. 예. 결국 처벌 다 받았어요. 이미 법적인 게 판례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요. 법률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가도 아니었어요. 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 1원 한 푼 받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예. 미리 그걸 알고 본인은 하나도 개입 안 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공동체라는 단어를 쓴 거는 네네. 1원 한 푼을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 그 주변이 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다 일을 하고 같이 공모해서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소환할 수 있고요. 예. 당연히 판례에 의하면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바닥에서 고생하십니다. 정치 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민주당의 입장은 그 개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있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글쎄 이제 당대표로 생각해서 다 단일 대우로 끝까지 간다는 얘기면 개인이 직접 나가서 풀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까? 이재명 사실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소수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네. 일단 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특히나 이제 그동안 이 검찰이 보여왔던 행태, 그 야당 대표에 대한 또 예. 수사였고 그리고 지금 측근들에 대해서 지금 구속 기소가 된 마당에 예. 일단 대표와 함께하는 단일 대우의 어떤 전이
전열 같은 흐트러짐은 없어 보이고요. 예. 일단 지금까지로서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라는 뭐 증거라든지 물증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을 알고 있었다든지 또는 용인했다든지 이런 예. 관련성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정진상 실장에 대한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제가 바로잡을게요. 정미용 체육께서 아까 더 탐사가 김은겸 의원한테 가져다 줬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제보를. 예, 그러기보다는 그 이세창 씨의 그 전화 녹음 내용 요거를 협업 차원에서 공유를 했는데 이게 협업 차원이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